안녕하세요. 깜냥책방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방금 더 나온 세계입니다. 너무 예쁘죠? 사실 이렇게까지 예쁠 줄은 몰랐는데 진짜 예뻐요. 질감도 매트하면서 미끄러운 재질, 펄 색종이 같은 질감? 디자인 점수 만점입니다. 인지공간이라는 단편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존재하기 시작한 신이 지은 구조물, 격자의 쿠브 공간에서 지식을 기록하고 습득했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도로 방대한,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공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인지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약한 것이 이유였죠. 그 주인공은 이브입니다. 이브는 한정된 인지공간의 완벽함을 부정하며 다른 방향성이 필요하다 여기며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 이브의 친구인 제나는 그 공간의 관리자가 되었지만 이브의 다른 생각들을 이어 공동체 인지공간과 분리해 개별 인지공간을 연구해 나갑니다. 공간 속의 세계에서 나와 잊혀져가는 작은 기억들을, 개인의 기억들을 담을 수는 없는 거대하지만 한정된 공간을 떠나 작은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을 무작정 다 읽다 보니 어느 정도 전개가 예상되기 시작했지만 상상력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재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감탄스럽습니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마시모 그라멜리니 작가님의 이태리 아파트먼트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 오늘을 돌아보며 이 상황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는 상상해보고는 하는데요. 이 책은 그런 상상으로부터 시작된 책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혼란에 휩싸여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답답함과 대책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경험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80년, 마티아는 손자들에게 2020년 코로나 시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폐쇄된 밀라노의 한 아파트에서 9살 아이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이 책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진행됩니다. 주방, 사무실, 발코니, 마당 등 다양한 장소를 제목으로 진행되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혼한 부모님 중 아빠와 갈등이 있었지만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과정도 코로나로 인해 이루어지는 안 좋은 점들과 번거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좋은 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좋았던 그때로 기억되는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아오야마 미치코 작가님의 도서실에 있어요입니다. 우연히 도서실을 찾은 5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도서실의 사서는 평범하지만 지루하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며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던 이들에게 책과 부록을 건네주며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일깨워줍니다. 물론 그 의미는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겠지만 역시 그런 서점이 있다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지만 위로를 받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의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완배 작가님의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있는 경제학입니다. 소설책은 아니지만 그냥 슬쩍 넣어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류의 책은 괜히 읽으면 머리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잘 손을 안 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히려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평소에 이건 왜 이러지? 싶던 걸 정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궁금한데 안 궁금한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해줍니다. 경제학 책이니까 경제학을 설명하기는 합니다. 여러 이론을 들어서요. 이론 이름도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시멜로 테스트 뭔지 아시죠? 이거 안 먹고 기다리면 2개 줄게 하는 그 실험이요. 이 책에서 그 테스트를 뒤집는 이론을 설명하며 노력으로만 인생이 바뀔까라는 질문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건 극히 일부고 다이어트는 왜 실패하는지, 첫사랑은 왜 안 잊혀지는지 등을 재밌게 풀어줍니다. 전 이 책을 계기로 두고 이런 종류의 책을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이희영 작가님의 페인트입니다. 사실 이 책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아몬드와 같이 팡 뜬 책이었는데 둘 다 권장도서였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죠. 주제도 신박했고 연령층 상관없이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를 피하는 사회에서 국가의 센터가 일부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이 NC센터가 세워지고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원해 센터는 13살이 넘은 아이들만 데려갈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직접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주인공은 제누 301.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 혜택만을 노리고 자신을 데려가는 속물로밖에 보이지 않아 17살이 되도록 계속 센터에 머무릅니다. 그러다 항상 완벽하게 정답을 준비해왔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딘가 약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제누를 찾아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책은 진짜 부모는 무엇인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것인지, 사랑의 형태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또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이 정말 타인을 위한 말이 맞는지, 사실은 자신을 위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는지가 대조적으로 두 캐릭터에 비춰지는데 그거 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제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같이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책이었어요. 물론 어떤 선택을 하던 잘 살아낼 테지만요. 6번째로 홀리 링랜드 작가님의 앨리스 하츠의 잃어버린 꽃입니다. 네, 꽤 두껍죠? 여러 번에 나눠 읽은 어마어마한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과 어울리게 챕터마다 내용에 맞는 야생화가 챕터의 첫 장에서 소개되는데 이 책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꽃들을 담긴 신비하고 아름다운 뜻들이 책의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적 사건들을 겪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9살의 소녀 앨리스 하트는 존재조차 몰랐던 할머니 준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야생화를 키우며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있을 곳을 마련해주는 농장의 주인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앨리스는 꽃들을 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로는 하기 힘든 얘기들을 야생화의 꽃말을 이용해서 전하여 마음을 털어놓는 법도 배우게 되죠. 하지만 할머니와의 갈등으로 도망치듯 떠난 앨리스는 나름의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매력적이지만 약간은 위험한 남자인 딜런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 네, 여기까지가 공개되어 있는 줄거리라 짧게 이만큼만 설명할게요. 가스라이팅, 가정폭력, 연애 속 가불관계 등의 소재로 이루어진 책이었는데 약간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잔잔하지만 잔잔하지 않은 넷플릭스 드라마. 네. 문장 하나하나가 뭉실하고 싱그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양재동 꽃시장 향을 열어놓고 책을 읽었는데 이제 이 책의 향은 푸릇한 꽃의 향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권의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